시장의 컨센으로 따져보면 건설이 정말 최악 중에 최악이거든요. 모든 업종 통틀어서 뭐 옆에 형제 중에 철강도 있고 그런데 압도적으로 훨씬 더 나쁜 상황입니다. 실제 현물 시세, 주식 시세들은. 근데 2분기 실적은 생각보다 그렇게 덜 나쁘게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면 3분기가 더 나쁠 건가? 아니면 4분기가 더 나쁠 건가? 현재 주가를 설명해 주려면 훨씬 더 나쁜 실적이 나와야 될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래서 우선은 2분기 실적 어떻게 좀 우리가 분석해야 될지 짤막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간단하게 이제 발표했던 보고서 자료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은데 2분기 실적은 생각보다 잘 나왔다고는 하지만 사실 저희가 시장에서 기대했던 것보다는 못 나온 것 같긴 합니다. 워낙 작년 2분기가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작년 2분기 대비해서는 좀 성장폭이 커 보이긴 하지만 저희 시장에서는 원래 이것보다 훨씬 더 좋게 봤었어요. 근데 여러 가지 좀 비용 이슈들이 터지면서 2분기 실적은 추정치를 많이 하회했다라는 게 결론입니다. 그럼 왜 안 좋았냐라는 내용들을 조금 꼽아보자면 첫 번째로는 최근에 가격이 워낙 많이 올랐으니까 원자재 가격들 그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일부 주택 부분에서는 원가율이 좀 많이 올랐습니다. 특히나 뭐 DL, ENC, 대우건설 같이 조금 보수적으로 회계를 반영한 회사들 같은 경우는 4%에서 6%포인트까지 원가율을 상향 조정을 했기 때문에 그게 좀 일시에 반영이 된 영향이 있었고 또 하나로는 국내 현장뿐 아니라 해외 현장에서도 일부 원자재 가격 인상 요인들이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도 일회성 비용이 반영됐고 또 일부 마무리되는 과정에서 저희가 준공 정산할 때 일부 손실 반영이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또 터지면서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실적이 안 좋았습니다. 혹시 그러면 이게 조선업체들 2분기 실적 보면 그런 뉘앙스가 굉장히 강했는데 야, 털 때 한꺼번에 다 털고 끝내자. 2분기에 그냥 다 털고 3분기부터 새로운 흐름으로 가자라는 느낌이 2분기 건설업에도 있었던 건가요? 그 얘기를 좀 저희가 자주 했기 때문에 네. 일회성으로 이번에 다 반영하고 끝날 거예요라는 얘기를 거의 작년부터 2년 내내 했기 때문에 사실 너무 많이 속았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뭐 시장에서도 믿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객관적인 지표로서 뭔가 이번 비용 반영에 대해서 조금 의미 있게 보자고 한다면 어쨌거나 주택 현장이잖아요. 국내 주택 현장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가시적인 분석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 원가 반영은 어느 정도 현실성 있는 숫자였고 또 최근에 또 원자재 가격이 또 그렇게 급등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이 정도 반영은 2분기에 끝나겠구나라고 시장에서도 좀 이해를 하고 있는 방향이 있고 해외 같은 경우도 물론 해외는 불확실성이 많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건설사들의 해외 현장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뭐 문제가 일어나는 현장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뭐 현장 자체가 없는데 문제가 일어날 개연성은 좀 적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리스크가 정말 많이 완화가 되면서 2분기 실적이 어느 정도 제목에도 있지만 나쁜 거 나올 거 다 나왔지 이렇게 좀 이해를 하고 있는 방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양면성이 있는 것 같은데 해외 수주를 못 한다는 건 그동안 해외 수주 했다 하면 코피 터지니까 차라리 국내 주택하는 사람들이 마진율이 제일 좋았고 안정성이 있었다는 측면에서 안정화됐다라고 표현할 수는 있지만 성장의 동력, 성장의 날개가 꺾인 거 아니냐. 이제 무서워서 해외 수주를 못하는 이 상황을 과연 장기적인 측면에서 좋게 볼 수 있느냐 하는 측면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제가 뒤에서 해외 관련된 따로 레포트가 있으니까 그때 한번 좀 심도 있게 다뤄볼까요? 지금은 우선 2분기 실적에 대해서 컴퓨터 데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선은 2분기 실적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비용 반영 오케이. 근데 이걸로는 끝난 것 같아. 이제 하반기에는 조금 좋은 내용들이 나오겠구나. 무엇보다도 원가율이 이제 어느 정도 현실화가 되었기 때문에 하반기에서는 이 정도 실적이면 나쁘지 않겠네. 건설업 어느 정도 바닥에 와 있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또 하나 긍정적인 거는 우리가 2분기 실적에서 보여준 게 있었어요. 생각보다 분양 숫자도 나쁘지 않았다라는 거. 게다가 수주가 너무 좋았다라는 거. 아직도 수주 잔량이 꽤 되는 거죠? 수주 잔고는 이미 뭐 최고치를 계속적으로 갱신을 하고 있고요. 신규 수주도 너무 좋았습니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사실 꽤 괜찮았어요. 이게 시장이 상당히 오해를 많이 한 거예요. 부동산 경기 안 좋다고 해서 이제 끝났다. 막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는 안 그런 거예요. 네, 실제로는 국내 수주가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이미 연간 가이던스를 거의 다 달성을 한 상황이라서 하반기에 이제 속된 말로 놀아도 된다 이런 얘기가 건설사 내부에서 나올 정도로 국내 수주가 상당히 좋았고요. 무엇보다 매출도 정말 플러스 YOY로 성장률이 상당히 눈에 띄게 올라왔습니다. 사실 외형이 회복되는 부분들을 저희가 뭐 원가율이나 이익률도 중요하지만 외형 회복 자체를 조금 중요하게 보거든요. 건설사들 같은 경우는 작년까지는 거의 마이너스 흐름이었다가 올해
매출이 상당히 두 자릿수 이상으로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은 건설사들에 대해서 뭐 이익률은 좀 눈높이를 낮추자. 하지만 회사가 갖고 있는 견실한 펀더멘탈. 뭐 매출이 올라가는 거 확인했고 원가율은 조정 한번 했고 그러면은 이 회사의 미니멈 밸류는 지금 이 정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숫자 아니겠냐라는 걸로 확인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2분기는 정말로 아 바닥이구나 어떻게 심리적으로 그런 거를 좀 확인할 수 있는 시즌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가 그럼 반대 관점에서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2분기가 제목으로 달아주신 게 나쁜 거 나올 게 다 나왔다 뭐 이런 느낌으로 얘기해 주셨는데 원자재 가격 빠지면서 공사비 줄어드는 거는 뭐 상당히 기대 요인이긴 한데 아까 수주 차원에서 2분기가 되게 좋았다고 하는데 최근에 부동산 시장만 보게 되면 어쨌든 전체적인 분위기는 좀 안 좋아지는 쪽이잖아요. 그럼 앞으로도 계속 수주가 좋게 될 것인가라는 그런 오해 내지는 우려를 할 수 있거든요. 요거를 약간 보충해서 하면 일반인들 관점에서는 지금 대구 같은 데서 미분양이 속출하기 시작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제 냉각되는 건데 이게 과연 맞는 말이냐 이런 그러니까 오히려 2분기 수주가 좋았다고 하니까 그럼 앞으로는 이제 안 좋아질 것만 남은 거 아니야라고 또 우려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건설은 접근을 하실 때 저희가 크게 두 가지 팩터에서 접근을 해요. 수주 성장으로 우리가 성장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실적이 안정적으로 좋게 나오기 때문에 조금 저평가된 가치주로 볼 것이냐, 이렇게 두 가지로 저희가 시황에 따라서 접근을 하는데 지금 말씀드린 이 나쁜 거 다 나올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실적에 대해서 포커싱을 맞추고 우리가 가치주로서 쳐다봤을 때는 나쁜 거 다 나왔다. 네. 이렇게 보시는 게 맞는 거고요. 만약에 내가 성장주로 건설을 조금 베팅을 하고 싶다.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신규 수주 성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서 올해까지는 그래 수주가 좋았다. 네. 그러면 지금 부동산 경기가 이렇게 안 좋은데 주택 수주 성장이 나올 수 있겠어? 라고 물어보실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모든 분들의 판단은 다 다르실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좀 열린 결말을 두고 좀 말씀을 드고는 있지만 첫 번째로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내일 나올 부동산 대책도 있고 하니까 국내 수주 앞으로도 계속 좋을 거다. 정비 사업 위주로 많이 늘어나면은 대형 건설사들 먹거리잖아. 라면서 좋게 보실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이거는 저의 주관적인 판단인데 국내 주택 수주 성장은 여기서 더 나아가긴 힘들다. 그렇다면은 해외로 다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뭐 국내가 안 되니까 해외로 보자라는 게 아니라 지금의 트렌드가 해외 쪽 발주 시장이 돌아서는 게 눈에 띄게 보이고 있으니까 우리는 오히려 성장주로서 건설주를 접근하자면 해외 수주 성장을 보는 게 맞다. 그리고 거기에 맞는 밸류를 줄 수 있다. 이렇게 좀 나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2분기 실적 발표를 한 중이긴 하지만 해외 약간 여쭤봐도 되나요? 네, 해외 네. 그러면은 해외 쪽에 그 지금 되는 데가 있고 네. 아예 안 되는 중견 이하로는 해외 수주 자체가 어려울 것이고 좀 큰 회사들이 해외 수주가 되기는 할 것 같은데 어떤 회사들이 그러면 해외 수주를 많이 해서 향후에 국내가 조금 휘청거리더라도 미래를 볼 수 있는 그런 업체들이 어떤 업체들이 있을까요? 국내 종목으로 피킹을 하기보다는 제가 해외 쪽에서 말씀드릴 때는 사실 탑다운을 네. 주로 설명을 드려요. 네네네. 왜냐하면은 이거는 에너지 시장과 뭐 전체적인 매크로 환경이랑 연결이 많이 되어 있고 해외는 아파트가 아니죠. 네, 그리고 네. 플랜트 위주겠죠. 건설업 자체가 수주 산업이고 수주 산업의 근간은 어쨌거나 발주처가 돌아서야 됩니다. 네. 조선도 똑같지만 그렇죠. 뭔가 발주처에서 내가 돈을 쓸 준비가 되어 있어야 그때 저희가 수주를 하는 거지 우리가 준비돼 있다고 발주가 나오고 수주가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종목별로 그렇게 들어가시는 것도 좋은 접근 방법이지만 저는 조금 더 매크로적인 관점에서 우선 첫 번째 포인트를 좀 한번 짚어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최근에 한 달 전쯤에 제가 저 인덱스 보고서로 짚어드린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심하고 원자재 가격이 올라서 모두가 힘들어하고 있는 와중에도 특히나 웃고 있는 좀 나라가 있다. 그렇죠. 뭐 러시아도 웃고 있는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지만 중동 국가들이 오랜만에 웃고 있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고 외사들에서도 아예 그 국가 자체를 좀 주목하는 보고서들이 좀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유가가 좀 절대적인 레벨이죠. 전체 네. 나라 국부가 유가에 의해서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동안 사실 많이 힘든 시기를 지났고 2021년도 지나고 2022년도 유가가 뭐 러시아 전쟁이 터지고 나서이기도 하지만 재정 수지가 플러스 흑자로 몇 배나 이제 성장을 하면서 그동안 지연되었던 발주 스케줄들이 빠르게 재개가 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나라들은 어디에 돈을 쓸 마음이 있고 어디에 돈을 쓸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런 포인트들을 짚어보자면 과거에 우리나라가 해외 수주를 많이 했던 시기들을 떠올려 보시면 오일 쇼크도 있었고 그때 우리 중동 건설 붐 있을 때는 네. 인프라 위주였고 네. 두 번째 그 중국과 인도가 엄청나게 성장하면서 또 유가가 $100 이상 넘어갈 때는 이제
정유 제품을 워낙 많이 쓰니까 노후화된 정유 공장을 새롭게 업그레이드하자. 이런 게 이제 두 번째 웨이브였다면은 네. 최근에 세 번째 웨이브는 중동이란 나라가 이제는 본인들이 그저 오일만 파는 나라로 머물기 원하진 않아요. 네. 이제 본인들도 하나의 산업을 육성하고 자국민을 육성하는 거에 포커싱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뭔가 그 이하단에 제품 생산을 위한 공장을 짓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석유화학 제품, 이게 페트로캠이라고 하는 네. 석화학 공정, 여기에 대한 대규모 투자도 들어가고 또 하나는 우리야말로 앞으로 탄소 중립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 태양광 투자를 이만큼 하고 암모니아 투자를 이만큼 할 거야 라는 그 청사진도 지금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신재생 관련된 테마도 지금 상당히 주목받고 있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자국민을 보호해야 되는 이슈가 좀 커졌어요. 네. 그래서 자국민의 복지성을 위한 뭐 신도시 계획이라든지 제일 떠들썩했던 그 네옴시티 같은 그런 류의 이제 발주 세 가지 그 큰 군으로 지금 여러 가지 발주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혹시 해외에서 발전할 때 저희가 그러면 하청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원청을 받는 업체로 들어가는 겁니까? 저희 원청이죠. 네. 네. 뭐 미국 회사 밑으로 들어가고 뭐 이런 게 아니고. 저희 건설사가 이제 저는 대형 건설사 위주로 먼저 설명을 좀 드리면 저희는 네. EPC사라고 표현을 좀 하거든요. 네. 이게 엔지니어링, 프로큐어먼트, 컨스트럭션 해가지고 엔지니어링 설계도 하고 구매 조달도 하고 이 건설 시공까지 하는 네. 이거 이제 종합 엔지니어링사 해가지고 EPC사라고 저희가 표현을 합니다. 이 단계가 있지만 뭐 복잡한 걸 떠나서 저희가 그 앞단에 피드라는 또 기초 설계라는 영역이 있었어요. 이게 네. 말 그대로 약간 고부가 가치 영역이고 정말 엔지니어리들이 막 몇 명이서 몇 천억짜리 프로젝트를 수주하는 그런 식의 고부가 가치 영역이 네.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 이제 미국이라든지 프랑스라든지 이런 유수의 피드 업체들이 수주를 하면 그 다음 단계 우리가 EPC로 들어가는 이런 네. 식의 이제 흐름이었는데 지금은 우리나라 건설사들도 피드 단계에서 상당히 많은 입찰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가격 경쟁에 있어서 네, 입찰에서 맞습니다. 상당히 유리해지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저는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이 중동 발주 시장이 차트에서 보면은 제3의 웨이브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그 제 첫 번째가 오일 쇼크 때고 두 번째가 뭐 한 2010년 전후 그다음에 지금 세 번째인데 차트를 보면 유가는 지금 뭐 거의 다시 최고치 수준에 육박했다가 좀 떨어지긴 했는데 지금 발주는 건설 수준이 전혀 없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지금 네. 상황은. 그럼 맞습니다. 이제 연구원님 보시기에 이게 뭐 코로나 등등 해가지고 지금 아직 못 됐던 게 시차를 두고 향후에 건설 수주가 폭발할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약간 이제 구조적으로 흔히 말하는 뭐 탄소 중립 제로 이러다 보니까 약간 그 산유국에서도 야 이렇게 유가가 높은 게 뭐 길게 가지 않아 그냥 이때 즐기고 마는 게 나아 여기서 괜히 또 투자했다가는 또 비용 늘어날 수 있어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혹시 어느 쪽에 더 가능성을 높게 보고 계시는 건가요? 저는 첫 번째로 전자로 보고 있고 추천해 드리고 있는 내용이고요. 기본적으로 유가가 100달러를 찍고 난 다음에 그리고 재정 수지가 플러스가 되고 난 다음에 실제로 프로젝트가 발주가 나와서 우리가 수주하는 데까지는 사실 1년에서 2년 정도의 시차는 분명히 있습니다. 오일 쇼크 때도 그랬고 이제 2010년도 때 중간에도 그랬고 당장 돈 내가 생겼으니까 야 막 투자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 국가적인 계획이고 몇 조 원씩 들어가는 프로젝트가 대규모로 있을 텐데 그래서 그 앞선 단계에서 이제 투자 결정 검토라든지 여러 가지 단계를 걸쳐야 실제로 프로젝트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좀 시차가 있다. 그래서 100달러를 찍은 게 지금 올해 상반기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내년도 2023년도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EPC사나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제 그런 프로젝트들이 전체적으로 피드나 FID 거쳐서 내년 상반기에는 본격적으로 발주가 나오겠구나 라고 주목하는 건 우선 내년도라는 거. 네. 그 점이 있어서라는 거고요. 이제 중동 국가들이 그러면 탄소 중립 때문에 우리 뭐 안 할 거야? 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그냥 오일 그 판매업자로는 남을 수 없다라는 거죠. 본인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산업화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자국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도 이 제조 라인을 특정적으로 키워야 된다라는 거. 그렇기 위해서 중동 국가들이 우리나라 경제개발 계획처럼 비전 2030 뭐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개발 계획을 내놔요. 네. 사우디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새로운 왕세자가 취임이나 이렇게 온 이후부터는 비전 2030 달성을 하기 위해서 상당히 고삐를 좀 재고 있는 상황인 거고 이제 달성까지 7년 뭐 몇 년 안 남았기 때문에 좀 대규모 투자가 빠르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면 과거에 1, 2차 웨이브 때랑 이번에 3차 웨이브 때는 조금 이렇게 수주한 섹터나 뭔가 분야도 상당히 좀 달라질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아까 저 서두에 조금 언급을 드렸지만 첫 번째는 인프라 위주. 사실 우리나라 건설사가 그때 갖고 있는 기술은 인프라밖에 없었죠. 그래서
손정망을 깐다라든지 전력망을 깐다라던가 아니면 우리가 파이프라인 공사를 한다라던가 도로를 깐다라던가 이런 걸로 이제 동아건설, 뭐 현대건설 이런 애들이 초도 진출했었고요. 두 번째 중국, 인도 성장했을 때에는 말씀하신 대로 노후화된 정유 공장을 업그레이드하는 공사들 이런 위주로도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또 뭐 석유 확단지도 있었고 또 오일 메이저와 그룹 건설사들이 연계가 많이 네. 있었기 때문에 그 트랙 레코드를 가지고 초도 진출한 경우가 많았죠. 네. 그래서 뭐 SK도 들어왔고 GS건설도 들어왔고 이러면서 대규모의 건설사들이 그때 확 집중이 됐던 게 두 번째 웨이브였고 이제 세 번째는 페트로캠이 또 주요 공정이 될 것이고 아니면은 뭐 건축 인프라가 또 될 것이기 때문에 최근에 종목들 보면은 갑자기 뭐 어느 뭐 한미글로벌이라는 종목이라던가 도화 엔지니어링 이런 애들이 뭐 건축 용역 PM을 땄습니다. 뭐 신도시 계획 설계안에 대해서 뭘 땄습니다. 이런 뉴스들이 나오는 것처럼 그런 거 관련해서도 좀 수주가 나오고 있는 것도 있고요. 또 기존에 정통 강자였던 삼성 엔지니어링이라든지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터널 공사도 똑같이 들어가고 이제 페트로캠에 대해서도 수주가 대기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근데 이제 항상 과거 건설을 했던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트라우마 중에 하나가 삼성 엔지니어링이 대표적이었는데 어마무시한 수주를 했는데 그게 다 깨져버렸어요. 엄청난 적자가 나면서 회사 망하네 사네 막 이랬던 적이 있는데 원가 계산을 제대로 못했고 한국과 건설 문화가 달라서 뭐 재산정을 안 해주고 그냥 처음에 정했던 원가로 밀어붙이니까 엄청난 손실을 보고 나오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런 일이 없을까요? 그래서 최근에 삼성 엔지니어링의 공시에서 좀 눈에 띄는 공시들이 있어요. 주요 소송 제기 등에 관한 청구 막 이런 공시들이 나와요. 보면은 사우디 정부를 상대로 이제 소송을 겁니다. 이게 좀 리걸리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많이 달라진 거죠. 그동안 많이 당했으니까 이제 어떻게 법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 건지 알고 있고 어떻게 승소를 해야 되는지도 알고 있기 때문에 삼성 엔지니어링이 그 부분에서 조금 업그레이드 됐다라는 점. 그 두 번째로는 사실 삼성 엔지니어링 지금 수주 잔고를 보면은 우리가 해외 지금 이런 화공 수주 잔고가 절대적인 비중이 아니에요. 네. 상당히 잰 그러니까 좀 많이 잽니다. 네. 이게 정말 들어가도 괜찮은 건지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건지 지금은 워낙 비화공 쪽이 너무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또 그렇게 열심히 할 필요는 사실 없거든요. 어떻게 보면 골라서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이미 작년부터 우리가 말하는 그 해외 현장에서의 원가율이 너무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대부분 10%, GPM이 10% 이상 정도 나오는 게 쉽지 않은 일인데 거의 2년 가까이 그런 분기 실적을 꾸준히 나오고 있었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상당히 믿음직스럽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고 이거 외에도 아까 피드 부분이 제가 많이 늘어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피드를 연계해서 이제 수주까지 가는 그런 단계까지 올라왔고 거기서는 이제 워낙 이익률을 높게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또 지금의 대부분의 매출이 나오고 있는 현장들이 그런 피드 연계형 EPC 현장들이 많기 때문에 원가율에 대해서는 많이 달라졌다. 그 무엇보다 이 회사가 순연금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당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신기하죠. 격세지감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1차 우리 리비아스로 공사하고 막 이랬을 때 벌떡 일어났던 업체들이 그 다음에 해외 수주 받기만 하면 다 된다고 생각했다 받았다가 정말 매출액만큼 손실을 보는 상황이었는데 이제는 한번 세게 당해서 존폐 위기까지 물렸었기 때문에 이제는 잘 계산을 하고 들어간다. 네, 맞습니다. 믿어도 된다. 네. 네. 아까 들었던 질문에 조금 연장선상인데 그러면 결국 이제 1, 2차 웨이브 때가 주로 이제 수주가 나왔던 게 만약에 뭐 예를 들면 플랜트 위주였다고 한다면 지금은 그거 말고 좀 다른 쪽이 많이 나올 수 있다는 거잖아요. 좀 더 뭐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뭐 스마트 시티 뭐 이런 것도 있겠고. 네, 맞습니다. 특히 중동국가들이 이제 탈석유 이제 자기네들은 더 이상 석유 팔아가지고 돈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면 기존의 우리나라의 건설사도 약간 이제 강점과 약점들이 서로 좀 다를 거잖아요. 그러면은 기존의 수혜를 받던 건설사 말고 이제 제3의 건설사들이 오히려 좀 더 기회가 생길 수도 있는 건지 아까 몇 개 조금 생소한 기업들도 좀 얘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 그 부분 조금만 더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신도시 뭐 인프라 말씀하신 대로 스마트 신도시 이런 것들이 좀 대세이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건설사 외에도 이런 거에 관련된 각종 기자재 기업들이 조금 더 주목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거에서 뭐 제 섹터뿐만 아니라 좀 다양하게 검토가 되고 있기 때문에 섹터뿐만 아니라 그렇죠? 그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실제로 스마트 신도시나 이런 것들은 뭐 현대 차량도 협약을 해가지고 같이 간다던가 스마트 모빌리티 때문에 그런 식으로도 좀 협약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전 섹터가 같이 참여를 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는 비단 그것뿐만 아니라 뭐 5G, 통신 이런 것도 같이 또 연관이 되어 있어서 좀 큰 규모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 외에도 이제
플랜트나 이런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정유와 관련된 플랜트는 조금 지향할 수 있지만 지금 앞으로 나오는 모든 그 플랜트 영역이 너무 넓어서 한마디로 플랜트를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석유화학 공정이라던가 뭐 그린 암모니아 이런 것도 결국에는 플랜트 종류 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이제 앞으로도 조금 그 성장성을 저희가 높게 보고 있어서 암모니아 쪽도 계속적으로 우리나라 건설사뿐만 아니라 뭐 정유사든지 화학사들도 같이 참여하고 있는 프로젝트들이 있어서 향후 수주 기회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해외 수주의 규모가 이제 점점 커지면은 한 국내하고 비교했을 때 한 어느 정도 규모까지 뭐 계속 올라오겠지만 지금 현재는 어느 정도가 앞으로 어느 정도까지 올라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해외 수주가 우리 그 나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지금 최저점을 계속적으로 경신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규모적인 측면에서 완전 커진다고 또 말씀 못 드리는 게 건설사들도 선택과 이제 집중을 하다 보니까 난 그래도 해외 안 할래라는 애들도 좀 많아졌어요. 건설이 그 아파트 건설 제일 쉬운 사업이죠. 이제 능숙해졌고. 그런데 이제 또 그게 뭐 옛날만큼 쉬워지지 않았죠. 이제 정비 사업이 대부분이 되게 된다면은 조합원 간의 갈등은 누가 더 스무스하게 넘어가느냐가 또 가장 중요한 요건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해외 수주 시장 전체가 돌아서서 우리나라 건설사들 다 좋아요라는 표현보다는 해외를 선택했던 기업들이 몇몇 업체들 그런 애들의 이제 수주가 성장이 기대가 된다 이런 포인트로 좀 짚어가시는 게 더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뭐 단내로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가 올해 뭐 저희가 해외 쪽 그러니까 화공 쪽에 뭐 올해 수주가 3조다라고 한다면 내년에는 5조까지 볼 수 있다 이런 식의 좀 표현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해외 쪽은 아주 초대형 건설사들 몇 개와 그다음에 화학 엔지니어링 기술을 갖고 있는 업체들이 주력이 될 것이다. 해외. 근데 진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두 자리 마진이 이제 나오게 되는 겁니까? 네, 지금? 지금도 이미 나오고 있고요. 네. 그럼 국내보다 마진이 조금 낮네요. 국내 마진이 너무 좋았죠 그동안. 아파트 마진이. 네. 주택 마진은 거의 15% 네. 중반에서 20%까지 갔었기 때문에 네. 거기는 아직도 많이 좋습니다. 20%면 자체 사업을 해서 도급 사업도 뭐 도급 사업도 20%. 네, 그렇게 좋았습니다. 우리가 너무 비싼 아파트에 살고 있네 지금. 네, 그렇고. 근데 이제 다시 국내로 좀 넘어와서 네.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번에 건설 수주 나온 게 발주 나온 것 자체가 거의 없다. 이래가지고는 서울 부동산값 또 오른다. 막 이러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뭐 건설사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라 뭔가 풀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 수도권과 서울 쪽의 건설이 이렇게 안 되는데 어떻게 건설회사가 수주 잔량이 있느냐 여전히 많은 사람들 못 믿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조만간에 발표될 이제 국토부 그 건설 관련들 부동산 관련들 발표가 나오겠죠. 내일인가요 발표가? 네, 내일입니다. 내일이죠. 예. 뭐 250만 원 얘기도 나오고 하던데 될까요? 뭔가가? 250만 원은 이미 대선 때부터 이제 공약으로 내세웠던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 전혀 새로운 내용은 아닐 거고요. 네. 내일 발표된 내용도 사실은 엄청 새로운 내용이 나오진 않을 겁니다. 근데 저희가 좀 기대를 하는 건 과거에 정말 수많은 부동산 정책 때문에 우리가 뭔가 많이 지쳐있고 이번 정권이 공식적으로 처음 내놓는 대책이 될 거기 때문에 여기서 언급하는 거는 과거에는 공공이 주도하고 뭐 민간이 협력하는 그런 공급 방식이었다면 이제는 민간이 주도하고 공공이 지원한다라는 식으로 완전 패러다임을 전환시키는 내용이기 때문에 과거에 풀었던 용적률 완화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규제 완화들이 어떻게 보면 민간 시행사들, 민간 조합원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이 전환되었다. 이런 데서 조금 의미를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서 계속적으로 밀리는 이유가 결국에는 정비사업 조합이 제일 문제인 거잖아요. 네. 이 조합장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지금 분양을 하기에는 분담금도 좀 있고 분양가도 마음에 안 들고 네. 우리한테 사업성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계속 지연이 되는 경우들이 있을 텐데 그거를 완화해주기 위한 여러 가지 카드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네. 뭐 계속적으로 얘기가 됐던 재건축 초과 이환수제에 대한 그 부담금을 어떻게 완화시킬 것인지에 대한 내용도 내일 나올 것인가 이것도 좀 중요하게 좀 쳐다를 보고 있고요. 뭐 당연히 국회 통과를 해야 되는 법안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 그 부담금에 대해서 뭐 상한선을 조금은 해정적으로 조정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도 조금 기대를 하고 있고 최근에 또 분양가 상한제는 어느 정도 개편안을 내놓으면서 좀 현실화하겠다 이렇게 또 내용이 나온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플러스 또 1기 신도시 같은 경우도 저희가 특별법까지 얘기를 하면서 또 그 여러 가지 빨리 사업이 진행되도록 하는 그 내용들이 내일 좀 나오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민간 사업자들한테 좀 사업성을 높이면서 그런
심리를 조금 네. 개선해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거를 좀 기대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말씀하신 거를 정리를 해보면 집을 지을 수 있는 여건만 만들어주면 건설업체한테는 상당히 호재네요. 이 부분은 그래서 최근에 부동산 경기가 이렇게 둔화되고 있고 뭐 미분양도 수출하고 있다고 하고 이러는데 건설사들이 좋을 리가 있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지만 사실 건설사들은 시공사고 시행사가 그렇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또 올해 건설 보셨으면 옛날에 막 저축은행 사태, PF 사태 이런 거 생각하면 우발부채에다가 미착공 네. PF 건설사 또 망하겠네 막 이런 생각 하실 수도 있는데 그때와 지금이랑 또 달라졌죠. 그 PF 시장에는 증권사가 대신 들어왔고요. 그렇죠. 건설사들은 한 발 뒤로 네, 물러나서 떨어져 있죠. 네. 매입 확약이 다 네, 증권사들이 맞습니다. 했죠.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가 준공만 해주면 된다. 책임 준공으로 이렇게 또 우회적으로 신용 보강을 해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건설사들은 사실 부동산 경기 지금 미분양 이런 거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크리티컬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단순 공장이 된 거죠. 건설사가 옛날에는 약간의 신용까지 끼워안으면서 시공사가 일부의 신용을 끼워안으면서 만약 이게 잘못되면 덤탱이를 쓰는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은 딱 우린 짓기만 하고 갈 거야. 알아서 너희들이 해. 맞습니다. 나 딱 10% 마진만 줘. 이렇게 하고 끝나는 분위기로 바뀐 거고 맞습니다. 그 중간에 금융 과정에서는 증권사와 금융사들이 낀 거고 그거 이제 그 시행사와 이 관계가 있는 거고 그걸 어떻게 외부로 그 뭐라 그럴까 ABS를 밖으로 돌린다고 해야 되죠. 맞습니다. 매출 채권을 어떻게 판매할 것이냐 이거는 금융회사에서 처리하는 거고 분담이 된 거죠. 역할이. 맞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사실은 지금 PF 금리 굉장히 빠르게 오르던데.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PF는 조금 많이 위축됐어요. 그래서 아까 초기에 잘 짚어주신 게 상반기까지는 이렇게 수주가 좋은데 이제 내년 좋겠어요? 라고 한다면 지금 이렇게 PF 금리가 이렇게 많이 오르고 있고 실제로 뭐 부실화되는 PF가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시행사들 입장에서는 조금 위축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내일 발표될 규제 완화나 이런 것들이 정비 사업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도 지금 금리 인상 시기, 부동산 경기 이런 것들은 일반 도급 사업, 일반 시행사들한테는 조금의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전망은 국내 주택 수주 전망은 정비 사업을 제외하고는 약간 안 좋다. 하지만 또 내년에 뭐 금리 인하 얘기들이 또 나올 수도 있고 또 일부 규제 완화 얘기가 좀 나오죠. 여기에서 규제 완화는 이제 수요 측면에서의 규제 완화. LTV를 풀어준다라던가 아니면 투기 과열지구, 투기 조정지구를 풀어준다라던가 네. 우리가 공급도 틀어막고 있지만 수요도 사실 틀어막았었잖아요. 네. 최근에 대구 쪽에서는 그래서 수요가 좀 풀리면서 좀 일시적으로 투자자들 몰렸다 이런 얘기들도 좀 있는 것처럼 수요도 동시에 풀리기 때문에 사실 내년 시장을 전망하는 건 상당히 이른 타이밍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 시행사 입장에서는 이 현장에서는 나 사업해도 되겠네? 이런 식으로 또 컨셉이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까지 보면은 우선 하반기는 당장은 조금 안 좋을 수 있지만 시행사 입장에서는 내년도 다를 수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를 어쨌든 이제 우리가 건설 섹터를 바라보는 입장에서 조금 이제 리스크 관련된 부분을 저는 질문을 드리는 게 이게 논리를 좀 클리어하게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저는 두 가지 정도가 조금 마음에 걸리는 게 말씀했던 것처럼 지금 PF 관련된 부분들은 흔히 말하는 대주단들이 다 떠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공사하고는 사실 전혀 관련이 없잖아요. 지금은. 근데 PF가 위축이 되면은 그만큼 시행 자체도 수요가 떨어질 거기 때문에 그럼 향후에 관련된 전반적인 건설 수요가 좀 약화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내년도에 금리가 대부분 떨어졌으면 하는 기대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사실 우리한테 칼자루가 있는 게 아니라 저기 미국 물가나 이런 거에 연동돼 있기 때문에 만약에 계속해서 인플레이션 상황이 지속된다고 한다면은 지금과 같은 높은 그 금리 또 PF 금리가 유지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제 받아들이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은 기대하는 거는 좀 낮춰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두 번째는 내일 발표되는 내용에 관해서 결국은 대부분의 내용들은 사실은 이미 대선 공약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정책의 실현성 부분이거든요. 결국은 지금 상태에서 공급을 늘리려고 한다면 새로운 땅이 없기 때문에 일기 신도시를 뭐 용적률을 늘려주는지 제초안을 뭐 없애든지 이런 형태인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대부분이 다 국회 통과를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지금 뭐 여소야대 분위기에서 쉬울까 싶고 특히나 이제 일기 신도시 관련해서 결국 용적률을 올려줘야 되는데 이미 일기 신도시의 용적률이 다 높단 말이에요. 얼마만큼이나 현실성 있는 대책이 나올까 그 부분을 대부분 다 궁금해하는 것 같거든요. 혹시 위원님 보시기에 일기 신도시가 지금 뭐 특별법 제정도 안 된 상황인데 과연 내일 나오는 정책이 얼마만큼 실효성 있을지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약간 기대감만 높이는 정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냉정하게 보면은 내일은 기대가 지금 사실 정책에 대한 기대감도 사실 큰 것 같진 않아요. 시장에서 봤을 때 내일 이벤트도 그냥 뭐 이벤트라고 보기도 힘들 정도로 그냥 잔잔하게 넘어가겠다. 사실 뭔가 실효성 있는 말씀하셨지만 대책이 나오는 거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근데 결국은 정비사업 조합원들, 그러니까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이냐의 문제거든요. 시장은 구체적인 것도 좋아하지만 방향성을 좋아하기도 합니다. 이게 불확실한 방향보다는 어느 한쪽으로 간다라는 거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좀 중요한데 어쨌거나 지금 첫 정부는 이런 식으로 시작을 했고 향후 5년 정도는 계속적으로 규제 완화가 되겠구나. 이런 방향성을 잡고 간다면은 조합원들 입장에서도 지금 이렇게 금리가 높은데 사업 시작할까요?를 선택하거나 아니면은 지금부터 좀 검토를 해볼까요?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저는 방향성 자체가 전환됐다라는 게 우선은 의미가 크다라는 거고 내일 발표되는 건 그거를 공식화한다라는 거. 그냥 공약으로 머물던 게 아니라 첫 장관이 이제 국토부 장관이랑 이게 정부가 첫 부동산 대책으로서 방향 전환을 공식화한다라는 것 자체가 향후 부동산 시장을 뭐 5년 정도 길게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 사업을 준비하시는 입장에서는 의미 있는 시작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실제로 분양가 상한제 개편안이 정해지기 전까지는 분양 물량이 서울에서 상당히 저조했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게 좀 개편이 되고 나니까 8월부터는 분양 물량이 조금씩 이제 실제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업을 준비하는 사업자들 입장에서는 조금 중요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이벤트다. 그래서 실효성, 뭐 진짜로 됩니까? 얼마나 좋아요? 따지고 돌아가면은 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긴 하지만 지금 이런 정책 자체를 간다라는 게 좀 시장에서 우리가 심리를 읽는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그런 확신을 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증권주는 갖고 있으면 다 물려 있거든요. 지금 5, 6월 달에 너무나 폭락을 해가지고 갖고 있으면 다 물려 있는 상태인데. 근데 이번 2분기 실적이 빅베스인지 스몰베스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어느 정도 털었고 그러면 3분기, 4분기 실적을 그게 줄어들 건지 여부 하나 궁금하고 아니면 늘어날지 대충 그냥 전망이 그러면 현재 주가하고 비교해 봤을 때는 역사적으로 봤을 때 지금의 건설업의 미치가 어느 정도 됐는지도 한번 설명해 주시면 우리 구독자분들이 지금 다들 관심 없거든요 건설업에 근데 한번 환기가 필요해요. 제가 보기에는 진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형제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이 건설이었다. 최악의 업종이 지금 건설이고 주가도 최저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한번 우리 박 위원님의 이야기 듣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분기 실적 때 많이 반영했다. 스몰베스든 빅베스든 어쨌든 베스를 했다. 네. 그래서 하반기에는 뭐 큰 위기는 없다. 이렇게 좀 편하게 준비를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원래 건설업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연말 연초가 건설업 수주 풍년입니다. 해외 쪽에서도 발주가 본격적으로 나오는 게 대략 9월, 10월부터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하고요. 뭐 국내 발주도 사실 그 정부라는 게 혹은 그 회사도 똑같이 예산 1년 정해져 있으면 무조건 써야 되거든요. 그 연말에 건설 관련된 발주가 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수주 내용들도 많을 것이고 지금 대책이 이렇게 규제가 완화되면서 뭔가 시동을 거는 것도 연말에 조금 더 구체화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연말에는 실적은 뭐 편안하게 근데 수주 쪽에서 모멘텀이 될 만한 게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보셔도 될 것 같고 무엇보다 지금 건설사들이 상당히 괜찮은 부별률을 갖고 있는데 PBR 레벨은 우리가 2008년 금융위기 때 조금 넘었었어요. 그래서 아직 거기까지는 안 갔지만 조금 넘어선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거 가지고 있어서 물론 건설사들도 적극적으로 배당을 주고 있어서 물론 배당 수익률이 높진 않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편하게 길게는 보셨을 때 조금 포트폴리오 한 구석에 해지용으로 가지고 가시는 건 어떨까? 무식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런 질문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일반 분들을 위해서. 여기서 손실 나면 건설업체들 망합니까? 안 망합니까? 손실 나면? 네, 여기서 손실이 좀 나는 회사들이 발생을 했다. 예를 들어 그 시나리오를 아주 나쁘게 산정을 해서 그 지금 옛날처럼 나빠졌을 때 이제 자빠질까봐 이런 걱정까지도 하거든요. 주가 빠지면 항상 그런 걱정을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중소건설사들한테서는 지금 톤은 좀 보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소건설사들은 확실히 미분양 현장에 대한 직접적인 노출이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중소건설사들까지 물론 관심도 없으시겠지만 거기까지는 뭐 지금은 딱히 보실 필요는 없다. 근데 이제 대형건설사 같은 경우는
순연금을 뭐 1조, 2조씩 들고 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손실이 난다 한들 심지어 뭐 최근에 둔촌 현장도 손실 난 거 자기네들이 대의 변제해서 그냥 가져가겠다. 네. 우리가 현금 쏠게 뭐 이런 준비까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금 사정은 상당히 넉넉한 상황이다. 그래서 대형 건설사들한테 부도 리스크를 좀 언급하기에는 아직은 매우 이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순연금 많다고 말씀했는데 시총하고 비교해봐도 현금이 꽤 많아요. 네. 네. 지금 1조, 2조, 이제 현대건설 2조 정도 들고 있다고 했는데 시총이 네. 뭐 지금 많이 빠져서 4조대니까요. 네, 그러니까요. 이런 일들이 별로 없었는데 하여튼 뭐 밸류를 따져보면 아주 순자산 가치에 붙어 있는 그런 상황. 가지고 있는 유형 자산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네, 보유 그렇습니다. 토지들도 꽤 될 것이고, 그죠?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인데 혹시나 좀 저희가 질문 못 드렸던 내용 중에 오늘 말씀을 좀 했었어야 되는데 못했던 내용 있으면 마무리 해주시거나 아니면 뭐 건설세터 전반적으로 뭐 네. 투자 전략 뭐 이렇게 좀 마무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질문은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저도 생각지 못했던 딥한 질문들이 많이 나오셔가지고 저도 조금 애먹었는데 잘 전달이 물려있어서 됐을지. 그래요, 물려있어서. 역시 물려있어야 애정이 네. 나오는. 네. 네. 그래서 건설주에 대해서 많이 이제 힘드신 분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건설주에 대한 애정이 또 있으신 분들이 많으신데 언제 오르냐 도대체 오른 적이 없다 이런 식으로 많이 고통받는 분들이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건설 섹터를 두고 보았을 때 지금 건설주들은 사실 회사들은 너무 걱정이 사실은 없습니다. 수주 잔고도 이만큼 있고 매출도 잘 나오고 있고 원가율 이 정도로 뭐 회사가 약간 이익률은 둔화됐지만 그걸로 뭐 힘들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게다가 지금 하반기에는 뭐 해외 쪽에서 발주도 나온다고 하니까 전에 없던 호황이 다시 오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건설사들은 사실 상당히 해피한 상황이다. 근데 이제 주가가 안 올라서 많이 고통스러운 상황이긴 하지만 그런 부분들은 이제 어느 정도 가치가 적정한 그 가격으로 회복되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조금은 긴 호흡으로 같이 좀 오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유, 오늘 차분하게 약간 선생님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세라쌤 같은 저는 닉네임을 붙여주고 싶은데요. 자, 지금까지 신영증권의 건설 섹터 우리 박세라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